1월 달 시장에서의 핵심이 뭐냐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11월부터 시작됐던 이 상승 기조를 얼마만큼 끌고 올라갈 수 있느냐. 2분기하고 3분기는 조금 힘들게 흐름이 가고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맞닥뜨려야 할 실적이에요. 지금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는 시장에 있는 그 보유자들의 평균 매수 단가가 어디에 있느냐예요. 오늘 모신 분은 백만개미 한세구 당주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드디어 2024년이 됐고요. 네. 2023년 12월 달 어쨌든 증시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더군다나 1월 이 산타랠리가 계속 이어지지 않겠냐 연초까지. 근데 이것도 막상 뚜껑 여니까 이게 또 이게 예상대로 안 되네요. 이제 제가 11월인가 나왔을 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30년 동안 우리나라 코스피 기준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가장 많이 오른 달이 1월이에요. 네. 그리고 그 다음이 11월이더라. 그래서 정작 산타가 온다는 12월은 11월이나 1월만은 못했다. 근데 우리가 좀 긴 흐름으로 봤을 때 11월에서 1월까지 보면 이거는 랠리라고 얘기하기는 좀 뭐하지만 굉장히 좀 상승 기조를 이어가는 그런 패턴을 보여왔다. 물론 이거는 이제 뭐 그 30년 동안 평균을 낸 거니까 올해도 꼭 맞는다는 건 없지만 또 마침 11월에 한 10% 이상 올랐어요. 저 코스피 기준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 12월은 오히려 한 5.7 뭐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 정도 나오는데 그러면 그 1월이 더 많이 올라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죠. 이제 그렇게 느끼는 건 뭐냐면 1월이 시작하자마자 첫날을 제외하고 첫날은 뭐 우리끼리 열은 시장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뉴욕 시장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힘드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힘든 것도 어제는 뭐 상당히 좀 비정상적, 충격적인 거였고 왜 3% 아니 삼성전자가 3%를 빠진다는 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우리 그 기관의 문제인데 그거는 제가 몇십 년 동안 늘 봐온 거예요. 그렇죠. 뭐냐면은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6일까지 지난 해에 그런 식으로 이제 마지막 주주가 돼서 배당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며칠 동안 이 주식을 팔아서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납득이 좀 안 가죠. 이게 무슨 짓을 하는 거냐 하지만 기관 입장에서는 그 단기 차익을 그 배당 차익을 순간적으로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를 큰 돈 또 1년 개념으로 보면 이게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자 입장에서는 자기 수익률을 어디다 붙들어서 종결시켜야 자기가 이게 잘한 게 되는데 이걸 하려고 그래서 보통 1월에 개장하고 한 3일은 기관 물량이 나온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제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근데 이제 어제는 그거하고 또 맞물렸던 게 뭐였냐면 선물이에요. 네. 선물이 우리는 이제 그동안 잘 이렇게 유심히 안 봤지만 그 외국인들이 1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어제까지 어제 팔고도 1조 넘게 팔고도 7조가 넘게 순매수를 하고 있어요. 선물을. 그리고 기관은 6조 5천 넘게 순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 균형이 깨져 있는 상태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 아침에 이제 시작은 외국인이 먼저 했죠. 외국인이 선물을 그냥 팔기 시작했어요. 어제 외국인 선물 매도 한 네. 1조 4,700억? 그러니까 어마어마하대. 선물을 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쫓아내려가면서 계속 팔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자가 기관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주가는 빠지죠, 당연히. 그러면 이제 해칭 건 프로그램 때문에 기관에서는 현물 매도가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야 기관 이거 왜 팔고 이 나쁜 뭐 막 이러지만 구조상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선물을 계속 사면서 현물을 안 팔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맞물린 굉장히 특수한 거였다. 근데 이제 그거를 촉발시킨 거는 무엇이었냐면 미국
시장이었잖아요. 그렇죠. 미국 시장이 그동안 기술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잘 끌고 왔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식 매물 이제 먹은 것들이 이쯤에서 한번 정리하고 가자. 나중에 더 가든 말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막 휩싸여 있던 차에 이게 이제 맞물리니까 우리 시장이 어제 이제 이렇게 됐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이번 주가 지나면 이 이벤트는 끝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이게 전체적인 시장을 나쁘게 보고 이제 시장이 주저앉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고 이게 이제 해마다 열리는 일이었는데 올해는 특히 구조상 그랬었다. 그래서 어제 좀 심하게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오늘은 이제 좀 어제보다는 줄어들 거예요. 보나마나. 그렇죠. 줄어들고 이제 뭐 내일은 조금 플러스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러면서 이제 이게 조금씩 이제 완화가 되겠죠. 그 말씀 들으니까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안심을 하실 것 같은데 미국 시장이 빠지는 데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막 다들 이거 다시 그냥 올 시작부터 급락장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두려워했는데 그럴 이유는 없겠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1월 달 시장에서의 핵심이 뭐냐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핵심이 하나는 어찌됐건 그동안의 결과로 11월부터 시작됐던 이 상승 기조를 얼마만큼 끌고 올라갈 수 있느냐 하나. 두 번째는 똑같은 이유로 언제 내려야 하나. 이 두 가지 숙제를 동시에 갖고 있는 게 1월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무슨 1월 말이 가면 또 오르고 2월 되면 또 오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1월에는 이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나름대로 우리나라도 그 섹터에 따라서는 굉장히 이익이 많이 나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네. 그 사람도 팔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 팔고 싶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어젯밤에 뉴욕 시장도 사실 그랬었지만 뭐 연준이 그래서 이제부터는 뭐 돈을 막 옛날처럼 다시 풀래 이런 것도 아니고 또 금리 인하에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그 시점도 좀 애매모호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1월은 언제 내려야지 잘 내린 건가 그것도 동시에 고민하는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하는 이제 그런 달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다면은 올 2024년도의 증시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특히 1월 중심으로. 지금 1월 중심으로는 이제 1월에 저는 변곡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실적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4분기 실적.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약간 시장이 먼저 우려하고 있는 거잖아요. 먼저 우려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술주들이 너무 많이 갔으니까. 그렇죠. 예, 갔으니까 이러다가 이거 확 꺾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죠. 예컨대 기술주가 생각보다 좋은 거예요. 실적이. 발표를 했는데 네. 그러면 굉장히 강하게 오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거봐 맨날 뺑뺑 돌아도 다시 기술주야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될 거고 미국의 경기는 연착륙이 확실하다 이런 얘기가 있을 거고 만약에 거기서 나쁘게 나오면 지금 뭐 애플에 대해서 조금만 나쁘게 얘기해도 며칠 동안을 시장을 저렇게 애를 먹이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나쁘게 나오면 상당히 장이 급격하게 꺾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다음에 그 실적을 뒷받침해서 실적이 만약에 나쁘게 나오면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따라서 코멘트가 시장에 나오냐면 이제 경기 위축 얘기가 이제 뭐 지금도 나오지만 더 세게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계산하면 저는 1월은 상승하지만 굉장히 조심스러우니까 차로 말하면 언제든지 내릴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갈 수밖에 없는 장이다. 그렇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3월로 들어가면서 금리 인하를 시작하냐 마냐 얘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도 저는 뭐 3월에 갑자기 금리를 어제 뉴욕 시장의 분위기로 봐서는 3월에 갑자기 금리를 내리지는 않을 것 같고 기가 막히게 크게 내려야 25bp일 건데 그렇게 되면 이미 시장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오히려 장이 좀 흐를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2분기하고 3분기는 조금 힘들게 흐름이 가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대선 앞두고 조금씩 장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그렇게 본다면 1월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맞닥뜨려야 할 실적이에요. 이거는 뭐 우리 흔히 말로 빼박이에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수치로 딱 나와버리니까. 그렇죠. 아마 엔비디아, 예. 테슬라 이런 쪽들이 아마 예. 그래서 이제 뭐 지금 뭐 중국보다 테슬라가 전기차 못 판다 뭐 이래갖고 비아디가 실적 1등 했다고. 예, 그걸로 지금 계속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주가가 더 오르기를 바라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굉장히 그동안 올라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표출될 수 있는 뭔가가 1월에 터지면 주가가 우리 생각보다 빠르게 가라앉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실적이 의외로 좋으면 굉장히 강하게 더 뻗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1월은 한번 어쨌든가 1월은 한번 뭔가 꺾는 접점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얘기는 계속해서 그 실적을 좀 지켜보면서 아주 중요해졌어요. 실적이 만약에 시장의 기대치보다 안 좋다 그럴 때는 빠르게 비중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 미리 줄일 필요는 없고. 지금 미리 할 필요는 없죠. 그러다가 진짜 좋게 나오면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뭘 미리 예견하고선 먼저 행동하는 거는 좀 리스크가 커요. 그런데 대응을 빨리 해도 되거든요. 그렇죠. 대응을 빨리 해도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게 대형주기 때문에 뭐 갑자기 막 폭락하고 막 이러지는 않거든요. 지금 그 외국인의 선물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뭐 6조, 7조를 아직도 더 들고 있다. 이 얘기는 아직 시장의 상승에 대한 그 포지션 이것은 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매일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전체로는 파는 날도 사는 종목들을 보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이제 자기네들이 이거는 한국을 대표할 수 있고 한국을 대표하는 산업이면서도 세계 시장에서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만 골라서 지금 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시장 전체를 가지고 뭐 시장이 한국이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한국의 그 몇몇 섹터들 이것들은 괜찮다라고 본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지금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삼성전자. 올해 그냥 삼성전자 연초에 사가지고 가만히 있었으면 40% 벌었다 이런 얘기를 요새 회자가 되고 있어요. 그거 맨날 지긋지긋해라고 했지만 어쨌건 그만큼 올랐다는 거. 그래서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 이 정도 올랐을 때 팔아야 되느냐 고민인 분들이 참 많아요. 뭐 삼성전자가 이제 삼성전자가 움직이는 이유는 반도체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 올해 새로운 화두로 등장한 AI나 인류가 뭔가 좀 진보적으로 더 뭔가를 이렇게 나가려면 생활을 이렇게 하려면 인공지능이 있고 그 안에 보면 재미난 게 반도체는 스스로 자기가 새로운 섹터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성향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 DDR4, DDR5 뭐 이렇게 나와서 점점 메모리가 좋아진다 이러다가 최근에 이제 우리는 메모리 쪽이지만 HBM이 탁 나오면서 HBM의 세계 마켓 쉐어를 보니까 한국 두 회사가 거의 90%다. 그러니까 이제 HBM 나왔죠. 그러니까 HBM에 조금 SK보다 밀려 있다고 느낌을 받은 삼성이 CXL을 들고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CXL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왜 맨날 그렇게 서버하고 교신을 해서 어렵게 우리가 AI를 받아야 돼? 온 디바이스 AI 하면 안 되겠어? 이러니까 또 거기에 맞는 새로운 칩이 나오잖아요. 그러게다가 이제는 ASIC까지 그러지 말고 어떤 목적을 가진 특수한 주문형 반도체도 오히려 필요한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산업이 되는 징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새로운 거를 그 안에서 자꾸 확장시켜가는 이제 그런 거에 있다. 그래서 뭐 분명히 삼성전자가 반도체에 있는 종목 중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갖다 준다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실제로도 삼성전자는 거의 이제 마지막 칩 세팅 회사라고 지금 보여지니까 그러면
외국인들이 그 11월 1일부터 제가 체크해 보니까 어제까지 삼성전자만 순매수 누적이 3조 7,900억이에요. 아, 많이 샀네요. 네, 계속 사요. 뭐가 어떻든 기회만 되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사고 있다. 그래서 제 생각에 뭐 많이 이거는 조정 오면 별 부담 없이 사셔도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삼성전자는 가지고 있으면 1년에 딱 한 번은 기회를 줘요. 네. 매도의 기회. 예, 그러니까 비싸게. 먹고 팔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주식이니까 그게 좀 밀리면 야 이거 이제 여기서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삼성전자는 없다고 보여요. 네. 그러니까 이 그동안 그 9만 원대, 8만 원대 물리신 분들이 예. 한 1년 반, 2년간 지겨우니까 네. 이렇게 오르는 시점에 그냥 본전왔다. 아이고 매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 올라갈 때 이거 더 올라갈 수 있는데라고 좀 아쉬워하는 그런 전문가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만약에 우리가 이제 보통 그런 오랜 기간 동안 물려있던 물량은 보통 그 가격이 오면 반은 털려요. 시장에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 흔한 말로 진짜 지겨워 죽겠다. 그래서 이제 반은 팔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런 물량의 소화 없이는 주가가 더 갈 수가 없어요. 주가가 우리가 이제 뭐 여기서 손 바뀌면서 에너지 축적 기간을 갖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는 시장에 있는 그 보유자들의 평균 매수 단가가 어디에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평균 매수 단가가 현가에 가까울수록 시장 그 종목은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물린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지겨우니까 막 털어내잖아요. 털어내면서 손이 바뀌면 이게 쫓아 올라와서 평균 매수 단가가 시장의 평균 매수 단가가 이제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직전 최고점 근처에서 붙이면 어떻게 보면 그냥 당연한 거다. 더군다나 삼성전자 같이 그렇게 큰 덩치에다가 어제도 경험했지만 이거는 뭐 파생할 때 삼성전자는 안 건드리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러니까 어제 보세요. 외국인 선물 팔죠. 외국인 선물 파는 게 한국을 버린 게 아니라 많아서 팔았다. 이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팔았어요. 선물 팔으니까 제일 큰 게 삼성전자니까 프로그램 매도해서 기관이 삼성전자 막 팔죠.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그 선물은 팔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메커니즘으로 이제 시장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가격대 마침 또 어제 3%대 조정이 나왔으니까 네. 지금 가격대면은 좀 사서 네, 저는 할 만하다. 네. 이렇게 좀 긴 호흡으로 이것저것 자잘한 종목들 잘 모르시는 분은 그런 매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좀 이렇게 안전성을 따지고 물리더라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주식 찾는 분들 그리고 금액이 네. 크신 분들은 네. 삼성전자를 네. 많이 선택하시더라고요. 그냥 제가 뭐 이제 증권업계 몇십 년 있으면서 그 고객 중에 굉장히 돈이 많으신데 주식 투자하는 그냥 삼성전자만 하는 분도 계세요. 그냥 그분은 삼성전자만 샀다 팔았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거의 그 저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 느낌으로도 아시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방법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홍콩 증시가 계속 빠지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건 뭐야? 중국에서 뭐 사건 터지는 거 아니야? 요즘 더군다나 그 어제도 그렇고 이게 오늘도 그렇고요. 증시가 이렇게 밀릴 때 자꾸 그런 불안감이 드는 거죠. 그래서 미국도 혹시 그래서 빠지는 건가? 이런 거 어떻게 보시나요? 홍콩 증시. 뭐 중국이 나쁜데 홍콩이 좋을 리는 없지만 홍콩은 이제 사실 그렇게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한 게 그저께부터잖아요. 크게 보면. 근데 이거는 이 지난 연말 마지막 날에 중국 PMI가 좀 생각보다 나쁘게 나왔어요. 이제 그 영향을 1차적으로 홍콩 증시가 받은 거고, 네. 그거고, 그 다음에 홍콩 증시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한 것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뉴욕 시장에서 애플처럼 중요한 것들이 충격적으로 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뭐,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된 것도 있고, 뭐 음식료 쪽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그 우리 잘 아는 홍콩 거래소에 있는 헝다. 네. 헝다가 무지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중국
기본적으로 충격은 중국 PMI 연말에 발표된 게 나쁘다, 예상보다 낮았다. 왜냐하면 전월 대비 마이너스 0.4였으니까 나쁘다라는 게 첫 번째 충격을 준 거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거 맞은데 똥 맞은 게 된 거예요. 이거는 두바이의 그 NWYN인가요? 그 그룹이 이 자동차 그룹을 인수하거나 뭐 자금을 투여하거나 투자한다 그러는데 이게 아니라고 딱 그 연휴 중에 그런 거 무산됐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혼다 자동차가 자동차 쪽에서 무너지기 시작했고, 지금 이제 중국에서 가장 걱정되는 그 부동산도 그 진케 서비스가 그 진케 그룹이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지금 그 건설에서 뭐 지금 얘기 태양건설? 나오고 있듯이 네. 그 말하자면 그런 회사인데, 진케 그룹이 이제 그런 이제 청산협의 막 이런 거 시작했다 이러니까 그것도 막 부동산도 대표적인 게 하나가 맞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중국이 그 홍콩이니까 거기 돼 있는 것 중에 맥주 회사, 뭐 스포츠 브랜드 우리 잘 아는 거 리닝 뭐 이런 게 그냥 그 관계 기관에서 목표 주가를 다 밑으로 막 30% 이렇게 뚝뚝 내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나쁜 게 동시에 한꺼번에 이제 이렇게 되니까 충격이 너무 세게 온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 터져서 그랬다기보다는 실제적인 충격에 의한 거였다. 그런데 이제 그 뭐 거기도 마찬가지지만 뭐 이러면서 또 파생하는 또 사람들은 또 이걸 갖고 또 뭘 했겠죠. 근데 당연히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뭐 중국이 나쁘면 홍콩이 나쁠 수밖에 없지만 중국이 아주 직근보다 더 나쁜 심각한 문제에 도달해서 홍콩이 빠졌다기보다는 홍콩은 그냥 한꺼번에 너무 많은 매를 연초에 맞아버렸다. 그래서 홍콩도 사실 이번 주 지나면 좀 살아날 거예요. 그 충격들이 그 주요 그 종목들이 다 헤매니까 전체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죠. 네. 아 진짜 그 홍콩 ELS, 홍콩 지수 기초 자산으로 해서 그래서 네. 그 ELS 뭐 몇 조가 터지네, 뭐 지금 네, 손실이 네. 반토막 나네, 뭐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근데 또 한쪽에서는 이런 일들도 과거 데이터를 보면은 있고 나서 홍콩 주식은 크게 반등을 했다. 일단 그렇게 한번 터지고, 네. 그래서 지금부터 홍콩의 어떤 투자를 딱 째려봐야 될 때다. 이런 얘기 하시는 뭐 분들 전혀 있던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근데 이제 그 홍콩 증시가 좋아지려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미리 이유 없이 들어가서 기다릴 수는 없고, 그런 것들이 개선될 때 지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진폭을 많이 줄 수는 있죠. 최악의 사태까지만 안 간다면 그렇죠. 진폭은 많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예의주시는 하되 먼저 가는 거는 저는 별로 권해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시그널이 나왔을 때 네, 해볼 네, 만하다. 네. 네. 그럼 어쨌건 홍콩 증시의 어떤 이런 중국 경제에 대한 이런 그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증시가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네, 우려는 있지만 홍콩 같은 경우는 그냥 한꺼번에 그냥 돌팔매가 여러 개가 한꺼번에 쏟아진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저 대입장 선생님 집중 단기 매매 스터디를 개설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뭡니까? 올해 1초에 소수 인원으로 단기 트레이딩 과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또 언제 하냐고 또 언제 또 이런 프로그램이 있나고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자, 그래서 이번에 한번 주로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은 단기 매매를 의외로 많이 합니다. 중단기 사실은 해야 되는데 네. 이왕 단기 매매를 한다면은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단기 매매를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지 않고 하다 보니까 유치원생이 대학생하고 싸움하는 거 똑같죠. 그래서 보통 단기 매매를 하다 보면은 한 95%, 98% 정도는 손실이 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단기 매매를 한 20몇 년 꾸준하게 했기 때문에 저 노하우를 전달해주면은 성률이 한 80%, 70% 정도 해서 꾸준하게 수익 모델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는 또 반토막, 또 4분 1토막. 자, 그런 분들 위해서 그 돈으로 내 원금을 찾아오자 모토로, 있는 돈으로 원금 찾고 돈 벌자, 이런 모토로 지금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그 라이브 수업을 통해서도 자신이 그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타점을 잡아주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건가요? 예, 그렇죠. 왜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밴더를 통해서 자기 매매를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손실 나는 사람들이 비슷한 자리의 손실, 수익 나는 자리는 비슷한 자리의 수익. 자,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빠르게 수익 모델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제가 또 라이브 할 때 자세히 이렇게 설명하기 때문에 계속 매매를 하다 보면은 작은 돈으로 꾸준히 하다 보면은 교육 한 10조 정도 마치면은 홀로 수익이 가능하지 않겠나. 내 있는 돈으로 원금을 찾아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10주 안에 이 초보자들도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기법 그리고 돈을 벌 수 있는 그 실력 키우는 게 가능할까요? 이제 저는 항상 할 때는 소액을 합니다. 10주 동안. 예를 들어서 10만 원, 또 수익 난다면 한 100만 원 정도 하라는데, 보통 교육 과정에서 수익 모델을 만드는데 자기 환경에 맞게, 그리고 자기 또 성격에 맞게 한두 가지 기법을 선택해서 반복적으로 하면은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모든 기법을 할 수는 없죠. 대입장이 뭐 공매도 기법, 종가 매매, 시초가 매매, 자사주를 이용한 매매, 공매 다양하게 하지만은 그것을 자기 환경에, 자기 원금에 맞게 선택해서 한 10주 동안 한두 가지 기법을 반복하면은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정말 이렇게 장담하시는 것처럼 그 돈을 잃으셨던 분들이 주식으로 다시 그 원금 회복하는 게 그 대장 선생님의 기법을 배우고 예. 실력을 키운다면 가능할까요? 앞에 교육생 몇 명 중은 내 원금의 10배 정도 번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대입장 기법 자체가 단순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그것이 통한다면 계속 통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조금 원금만 올라간다 보면 특히 단기 매매는 회전율이 좋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고, 수익 모델을 만든다면 원금을 찾아올 수 있다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